예, 성경 말씀은 여러 번 교재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잠언 18장 13절. 지난 주일에 대화는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나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한 몸인 부부 사이의 대화는 더욱더 이런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우리의 생각으로 스크린에서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긴 하지만 여전히 오해가 있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을 쓴 스티븐 코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5가지 수준의 태도를 가지고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고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맞장구를 치면서 듣는 채 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듣지만 진심으로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에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선택적 청취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 자신과 관련된 것만 선택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에 남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신중한 경청의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을 신중하게, 진지하게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비교적 좋은 경청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티븐 코비는 더 효과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5번째, 경청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공감적 경청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입장이나 의도를 가지고 그의 말을 듣는 자세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사고의 틀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생각과 위치에서 들으려고 온전히 상대방을 이해하는 가운데, 공감하는 가운데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높은 듣는 자세임을 이야기합니다. 경청이 중요합니다. 존스 앤 존스 전 CEO 짐 버크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재직 중 일가의 40%를 직원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할애했다. 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지만 40%의 시간을 직원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할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하다. 의사소통은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이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 무엇보다도 상대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폴 투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 듣기를 배우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자유함을 주는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이제 그 신경을 많이 쓰고 말하는 것을 배우려고 그러고 웅면도 배우고 이제 그러지만 사실 듣기를 배우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듣기를 배우는 것, 경청하는 것을 배우는 것, 훈련하는 것,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듣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부부 사이에서, 나라 사이에서,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그 대화들은 대부분이 귀머거리들의 대화입니다. 자신의 귀는 막고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하는 그런 대화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청이란 무엇인가?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깊이 듣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되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또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깊게 듣는 것이 경청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말뿐 아니라 상대방의 제스처까지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대화는 언어로 하는 것이지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대화할 때에 우리의 눈빛이나 표정이나 손짓이나 목소리, 이런 제스처가 모두가 다 언어입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모라비안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오직 그 7%만이 언어로 의사 전달이 되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38%는 목소리의 어조로, 톤으로 이게 전달이 되고, 또 50%는 몸짓, 손짓, 표정, 이런 것으로, 제스처로 의미가 전달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언어보다 사실 우리가의 목소리나 제스처를 통해서 훨씬 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만 듣지 않고 상대방의 제스처나 목소리를 통해서 상대방이 정말 이렇게 깊게 중심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까지 읽을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이것이 경청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리로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귀를 깨우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학자들처럼 잘 듣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데,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대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깨우셔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언어의 배후에 있는 그런 의미까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들을 때에 우리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 듣지 못했던 말까지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건이나 문제를 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사건이나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입장이나 의견에 다 동의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경청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이 아무 방해 없이 이야기하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지루한 표정을 짓거나 또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표정을 지을 때에 상대방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방이 자신이 있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3절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우리가 미리 결론을 내리거나 어떤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단정 짓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대화를 중단시키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 이것이 경청입니다. 이렇게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언어 속에 담긴 깊은 의미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언어 배후에 있는, 언어로 다 표현되지 못하는 것들을 상대방의 눈빛이나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귀뿐만 아니라
마음과 눈과 온몸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경청의 중요성. 작은 1번, 경청을 통해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청을 통해서 상대방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만나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관계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에 담을 쌓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게 될 때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오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경청해주고 동감해줄 때 우리는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마음이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청을 통해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보험회사에서 말수가 적은 사람이 그의 가장 좋은 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이제 축하하는 그 파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분에게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가장 좋은 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까? 그 비결을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잠잠히 어느 정도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더니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이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2주 동안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준다면 그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2년 동안에 걸쳐 얻을 수 있는 친구보다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될 것이다. 들어줄 때, 경청해 줄 때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많은 친구를 얻게 됨을 교훈해 줍니다. 세 번째, 경청을 통해 상대방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인간관계가 발전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경청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경청할 때 인간관계가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경청을 위한 계명. 그럼 우리가 경청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라. 우리가 대화하는데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고 바닥을 쳐다보고 있다든지 먼 곳을 쳐다보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호간에 서로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랑한다고 하는 그 파장을 계속 이제 대화할 때 보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마음이 있을 때 훨씬 더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말을 미리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성급하게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 하거나 아니면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자기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경청의 자세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지식이나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보이기가 쉽습니다. 사실 우리 남자들도 남편들도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남성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해결책을 빨리 주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어떤 문제라든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자세히 고주할 미주할 이야기하려고 그럴 때 많은 남편들은 그냥 말을 끊고 그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돼.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줄게. 이렇게 해결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자들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과 이렇게 대화하기 위해서 공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남자들이 그런 마음을 이해 못하고 그냥 해결책만 제시하려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결코 깊은 부부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필요할 경우 상대가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주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이 대화하다가 당신의 말이 이렇고 저렇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주면은 대화가 더욱더 분명해지기도 하고 또 자신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필요할 경우 맞장구를 치라. 사실 대화할 때 맞장구를 쳐주는 것도 좋은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동감의 맞장구는 그렇죠. 맞아요. 정말 그래요. 상대방의 동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탄의 맞장구는 와, 네, 정말 대단하군요. 이렇게 관심의 맞장구는 그래. 그래서 감정 이유의 맞장구. 저런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그 일은 당신에게 너무나 중요하겠군요. 이렇게 감정을 이입하는 맞장구가 필요하고 또 칭찬해 주는 맞장구도 필요합니다. 굉장하군요. 멋지네요. 대단하군요. 이렇게 맞장구를 쳐줄 때에 대화가 훨씬 더 깊은 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대가 이야기할 때 주제를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리지 말라. 막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주제가 여기저기로 이렇게 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 목사가 웃는데 제가 홍 목사랑 우리 딸이랑 이야기할 때 주제가 정신없이 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 가능한 한 그렇게 하지 않고 주제에 집중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관심을 돌리거나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끊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방의 말을 빨리 마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경청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여덟 번째, 상대방의 말에 필요한 경우 공감의 말을 해주어라.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너무 상하죠. 그런 일을 당했으니 속상한 것은 당연하겠지요. 이렇게 상대방의 그런 감정에 마음에 이렇게 동감해주는 그런 대화도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김지연 씨, 이분은 약사고 이제 동성애 결혼 반대라든지 이쪽에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그런 분이 최근에 쓴 책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라는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은 이분은 특히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대화에서 5번 연속 공감하기, 5회 연속 공감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부부관계나 다른 관계도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시험 범위도 아직 안 나왔는데 이번 시험이 걱정돼요. 라고 이제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이제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을 때 많은 어머니들은, 부모들은 그게 공감하지 않고 그냥 문제 해결을 지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힘들긴 뭐가 힘들어. 학생이 공부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고2가 할 말이냐? 시험 기간에 그 정도 공부를 안 하는 애가 어디 있니? 엄마가 어렸을 때는 과외나 학원도 없었어. 공부하느라 힘들었어도 그런 말은 안 해봤다. 어서 씻고 들어가서 공부해.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인데 공감이 전혀 없이 그냥 이제 공부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두 번째는 그거보다는 조금 낫지만 비슷합니다. 그래도 시험 기간이 공부해야지. 너만 힘든 것도 아니고 고2가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엔 성적을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내 스스로 말했잖아. 주스를 갖다 줄 테니 씻고 공부하며 마셔.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경우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이것은 자녀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그런 대화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5회 연속 공감하기 대화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책에서 예를 든 겁니다. 먼저 공감해 주는 겁니다. 시험 공부하느라 힘들었겠구나. 어제도 늦게 잤는데 아직도 공부할 게 남아 있으니 그럴 만도 하겠네. 두 번 벌써 공감했죠. 엄마도 고등학교 때 시험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어. 너도 그렇겠지. 이상하게도 엄마는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 말고 배드민턴을 치고 싶어지더라니까. 이렇게 이제 딸의 말에 공감을 해주는데 5번 이렇게 연속해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말하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지만 대화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녀와의 대화에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혜롭게 비전도 반드시 제시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하는 시험 기간이니 철이가 아예 이릅니다. 철이가 더 힘들게 뭐라도 도와주고 싶네. 공부하려면 비타민C로 피로를 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스 한 잔 갖다 줄까? 이렇게 해서 공감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비전도 제시해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의 샘플이지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부관계도 상대방의 대화를 공감해 주고 비전을 제시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겸손하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번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질문하거나 좀 더 설명해 달라고 부드럽게 요청하라. 그렇게 함으로 대화의 깊이가 더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 틀렸을 경우 지혜롭고 정중하게 정정해 주어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틀렸을 경우에 상대방의 마음이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정정해 줘야지만이 올바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청은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청을 위해서 많은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은 결국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의 대화에 있어서 진심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부부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부 사이에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의 방식과 내용. 가족관계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시는 정동선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걸어올 때 대답하는 우리의 말에 따라서 대답하는 우리의 말의 방식이 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가가는 말,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좀 더 다가가는 친밀해지는 말이 있고 멀어지는 말, 도리어 말을 함으로 상대방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고 3번째, 원수가 되는 말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화를 한다고 다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 대화를 하게 되면 도리어 관계가 멀어지고 심할 경우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결혼 전문가 존 가트맨 박사는 3,600쌍의 부부를 40년 동안 깊게 연구한 다음에 어떤 부부가 이혼하게 되고 어떤 부부가 끝까지 해로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가 밝힌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부부의 갈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격 차이도 아니고 나이 차이도 아니고 자녀 문제도 아니고 돈 씀씀이 문제도 아니고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부 갈등의 원인은 서로 주고받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대화할 때 사용하는 언어로 인해서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고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서 그것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어서 부부가 함께 살지 못하고 이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대화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 방식과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 방식.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것. 네,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 방식입니다. 결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해서는 안 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 내용. 바클레이 목사는 채찍은 몸에 자국을 남기지만 말의 상처는 뼈를 깎는 고통을 준다 이야기했습니다. 외적으로 맞는 채찍보다 말로 인해서 받는 상처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는 것은 뭐 한두 주 고통이 끝날 수 있지만 말로 받는 고통은 꽤 오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배우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되는데, 당신은 왜 하는 짓마다 그 모양이야? 누구네 집 딸 아니랄까 봐. 애들도 당신보다는 낫겠다. 이런 말은 정말 배우자를, 그죠? 인격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자존심을 상해하는 말인데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정말 말을 할 때 신중하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배우자의 약점을 공격하는 말. 네, 우리의 배우자의 약점이나 뭐 그런 것들을, 실수를 우리가 자주 이렇게 공격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비꼬는 말이나 부정적인 표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우리 같이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꼬는 말이나 부정적인 말은 결코, 그죠?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배우자의 과거의 사실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 실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 특히 이제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나는 잊어버렸는데 상대방이 옛날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과거의 실수들, 그런 사실들은 잊어버리고, 사랑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행한 악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것. 그 가정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들 앞에서 배우자를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것. 어떤 사람이, 남편이 이제 다른 집에 가서 식사를 이제 초청받아서 먹고 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식사다운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죠? 얼마나 배우자를 이렇게 망신 주는 말입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이나 결코라는 말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정말 주의해야 되고, 당신 때문에 이런 말도 주의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부 사이의 바람직한 대화 방식과 대화 내용. 성경이 말하는 대화의 10가지 방법, 우리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부간의 바람직한 대화 내용들. 그 미국의 탈버 신학교 교수이면서 상담과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노먼 라이트라는 사람은 사랑의 열쇠라는 책에서 부부 관계의 치유와 성장을 위해서 정말 좋은 그런 말들, 마법 같은 말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입니다. 내 잘못이에요. 당신이 옳아요. 미안해요. 당신을 용서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런 단어들이 뭐 복잡한 말이 아니죠. 심플한 말이지만 이런 그 말들이 부부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더 깊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미안해요 라는 말.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조금이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존심이 있어서 이 말을 잘 못하는데 사실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은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사로 있을 때 일본에서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거리에서 다투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서로 스미마셍, 서로 미안하다고 먼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이게 부딪힐 수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을 어디 두고 다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시비를 거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스미마셍, 자기가 잘못 안 해도 그냥 스미마셍입니다.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 길거리에서 싸움하는 경우를 몇 군데 봤는데 일본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해요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고마워요, 감사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인정과 칭찬. 이거는 기독교 가정의 7가지 토대에서 이야기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화의 목적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간의 대화는 이런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배우자의 말을 잘 이해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대화를 함으로 부부 사이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한 몸됨을 누리는 축복된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